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단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 잘 가꾸어진 정원을 통과하면 나오는 윤서아의 집은,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집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벽 안에서는 매일 아침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방이 아닌 저택 맨 꼭대기층의 작은 다락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도 없는 그곳은 한때 창고로 쓰였던 공간으로 그녀의 세상은 그 비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 최은경이 이 집의 주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딸이 아닌 이름 없는 하녀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발을 디딘 서아는 익숙하게 몸을 움직였다. 낡고 해진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 거대한 주방으로 향했다. 동이 트기도 전인 이 시간에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새어머니 최은경과 그녀의 딸 김유라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최은경은 입맛이 지극히 까다로웠고 유라는 변덕이 죽 끓듯 했다. 서아는 신선한 유기농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정확히 3분 30초 동안 반숙으로 삶은 달걀을 준비했으며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한 밀가루로 구운 빵을 완벽한 황금빛이 돌도록 토스터에 넣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정확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다. 식사가 준비되자 최은경과 김유라가 마치 여왕처럼 식탁에 앉았다. 최은경은 날카로운 눈으로 식탁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윤서아, 이 오렌지 주스는 뭐지? 내가 언제 시판용 주스를 올리라고 했나? 직접 짜서 만들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 같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어제 사오신 오렌지가 다 떨어져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유라가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핑계는 게으름 피우다 잊어버린 거겠지. 언니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 아버지 회사도 언니의 이런 무책임함 때문에 저 꼴이 된 거 아니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아의 심장에 박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패션 기업 라로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문 경영인이라는 명목 아래 회사를 장악한 최은경의 손에서 회사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서아는 디자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뒤를 잇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꿈은커녕 아버지의 유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과 인내뿐이었다. 최은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들었다. 그녀는 서아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라로사 창립 기념 파티 말인데. 그녀는 마치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기억해냈다는 듯이 말했다. 올해는 아주 성대하게 열릴 거야. 진성그룹의 강지훈 대표도 참석하기로 했거든. 유라, 넌 그날 가장 빛나야 해. 강 대표의 눈에 들 좋은 기회니까. 김유라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정말요, 엄마 강지훈 대표님이요. 강지훈. 그 이름은 재계의 신화와도 같았다. 젊은 나이에 진성그룹을 물려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모든 이들의 경애의 대상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서아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아버지를 기리는 창립 기념 파티가 이제는 최은경의 사리사욕과 김유라의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무대로 전락해버렸다. 서아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할 때 최은경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윤서아, 넌 그날 할 일이 아주 많을 거다. 주방에서 음식 나르는 걸 총괄하도록 해. 그리고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네, 그 초라한 행색이 파티의 격을 떨어뜨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그녀는 하녀처럼 일해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최은경과 김유라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서한은 설거지와 청소를 시작했다. 거대한 저택을 혼자 관리하는 것은 벅찬 일이었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러다 문득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액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원래 그 자리에는 아버지와 그녀, 그리고 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최은경이 들어온 후 그 사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최은경과 김유라, 그리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한은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자신의 선택이 딸에게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예감하고 있었을까? 서한은 몰래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낡은 침대 및 상자 안에는 그녀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낡은 스케치북과 아버지가 선물한 전문가용 색연필 세트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을 새워 그린 수백 장의 디자인 스케치가 가득했다.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들, 살아 움직이는 듯한 선과 감각적인 색채는 그녀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만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희망이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회사 라로사를 되찾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디자인을 세상에 선보이리라. 그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저녁이 되자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김유라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서아를 불렀다. 야, 윤서아 이리 와서 짐 좀 들어. 유라의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다. 서아는 말없이 다가가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유라는 새로 산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어때 파티에서 입을 건데? 강지훈 대표님이 나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겠지. 눈부신 실크 드레스는 유라의 화려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아는 아무런 감흥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파티날 입어야 할 자신의 옷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최은경은 분명 그녀에게 가장 낡고 초라한 옷을 입으라고 할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파티 전날 밤 최은경은 서아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찾아낸 듯한 낡은 검은색 원피스를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이걸 입어 웨이트리스 복장으로는 딱이겠구나. 그것은 한때 친어머니가 입었던 옷으로. 유행이 한참 지나고 색이 발해 볼품없었다. 서아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최은경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비웃음을 흘리며 덧붙였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윤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넌 그냥 이 집에서 일하는 고아일 뿐이야. 알겠니? 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결코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다락방에서 밤새도록 재봉틀을 돌렸다. 그녀는 최은경이 던져준 낡은 원피스를 자신의 몸에 맞게 수선하기 시작했다. 가위질 몇 번과 섬세한 바느질 몇 번으로 촌스럽던 원피스는 점차 세련된 라인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남은 천 조각으로 작은 코사지를 만들어 가슴에 달았다. 비록 새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원피스는 은은한 기품을 풍겼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무리 짓밟혀도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그녀만의 소리 없는 저항이었다. 그녀는 내일 있을 파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파티 당일,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최고의 파티 플래너와 요리사들이 동원되었고 집 안 곳곳은 화려한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었다. 최은경과 김유라는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며 여왕처럼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했다. 그 시간, 서아는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음식 준비를 돕고 테이블 세팅을 점검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저택의 정원에 하나둘씩 조명이 켜지자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벌과 유명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방불케 했다. 최은경은 라로사의 안주인으로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고, 김유라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사교계의 꽃처럼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한은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쟁반을 든 차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벽 쪽으로 움직이며 샴페인을 날랐다.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화려한 파티의 배경 속에 녹아든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때문이었다. 짙은 남색의 맞춤 슈트를 입은 그는 완벽한 비율과 조각 같은 외모,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파티의 공기가 달라졌다. 최은경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그에게 다가갔고, 김유라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며 그의 곁으로 다가섰다. 강지훈은 가벼운 목례로 그들의 인사에 답했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누구에게도 쉽게 곁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한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의 궤도를 서서히 겹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김유라가 일부러 서아의 앞을 지나가며 발을 거는 신용을 했다. 중심을 잃은 서아는 비틀거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샴페인 잔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파티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모든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서에게로 향했다. 최은경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파티장에 울려 퍼진 날카로운 파열음은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대화가 멎고 우아하게 흐르던 음악 소리마저 순간 멈춘 듯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쏟아진 샴페인, 그리고 그 중심에 무릎을 꿇고 있는 윤서아. 그녀는 화려한 파티의 오점처럼 모든 시선의 표적이 되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서아는 묵묵히 몸을 숙여 큰 유리 조각부터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날카로운 파편 위를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은 최대한 빨리 이 흔적을 지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최은경이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조소가 가득했다. 어머나 세상에, 서아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그녀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는 척하며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원래는 착하고 성실한데 오늘처럼 큰 파티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했나 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은 서아를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얼마나 미숙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키는 행위였다. 서아는 이 아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시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딸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사살당한 기분이었다. 김유라는 한술 더 떴다. 그녀는 입을 가리며 킥킥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저 비싼 샴페인을 다 쏟아버리면 어떡해. 오늘 파티를 위해 특별히 공수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 말에 주변에서는 안타깝다는 듯한 작은 탄식들이 터져나왔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서에게로 향했다. 서아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김유라가 자신의 발을 걸었다는 사실을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유리를 마저 주워 담았다. 파티의 한쪽 구석.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곳에서 강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무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은경 모녀의 저열한 연극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았다. 김유라의 교묘한 발길질, 최은경의 가식적인 연기, 그리고 그들의 표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저 여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윤서아에게 머물렀다. 낡았지만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단정한 검은 원피스. 굴욕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는 듯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 그는 그녀가 평범한 하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에게는 짓밟힌 장미의 가시처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잠시 소동이 일단락되고 파티는 다시 원래의 분위기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자, 이제 곧 저희 라로사의 이번 시즌 야심작 화이트 스완 드레스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무대 중앙에 놓인 마네킹으로 향했다. 순백의 실크 위에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박혀 있어 조명을 받을 때마다 눈부신 빛을 뿜어내는 환상적인 드레스였다. 그것은 라로사의 수석 디자이너가 몇 달에 걸쳐 완성한 역작이자 이번 파티의 하이라이트였다. 최은경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드레스 옆에 서서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최은경은 서아에게 눈짓을 보냈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하인이 서아의 손에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려주었다. 저기 연세 많으신 회장님께 가져다 드려. 최은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아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쟁반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화이트 스완 드레스가 놓인 단상 옆을 지나갈 때였다. 김유라가 마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몸을 돌리는 척하며 그녀의 팔을 강하게 쳤다. 어머 하는 가식적인 비명과 함께 서아의 손에 있던 쟁반이 그대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붉은 와인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에서 포물선을 그렸다. 그리고 그 붉은 액체는 정확히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순백을 자랑하던 화이트 스완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붉은 와인이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하얀 백조의 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끔찍하고 처참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드레스가 아니었다. 붉은 얼룩으로 더럽혀진 한낱 천 조각에 불과했다. 잠시 후 최은경의 비명이 파티장을 갈랐다. 윤서아,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야. 최은경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서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짝나는 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다. 서아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저 드레스가 어떤 드레스인 줄 알아? 내까짓 게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만큼 귀한 거라고. 넌 우리 라로사를. 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야. 최은경은 악을 쓰며 서아를 몰아붙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서아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모든 동정심을 자신과 라로사로 향하게 하려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김유라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를 말리는 척 연기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요. 서아는 불타는 뺨을 부여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어떻게 저런 실수를... 쯧쯧! 인생 망쳤네. 최은경 사모님만 불쌍하게 됐어. 아무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섬이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더럽혀진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유산이, 그녀의 꿈이 붉은 와인 자국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녀의 눈에 드레스 위에 붉은 얼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불규칙하게 번져나간 와인 자국은 마치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한 송이의 붉은 장미, 혹은 황홀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였다. 디자이너로서의 본능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뇌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저 얼룩을 가릴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디자인의 일부로 만들면 어떨까? 붉은 실로 자수를 놓아 얼룩의 경계를 따라 흐르게 하고 붉은 크리스털을 흩뿌려 더욱 강렬한 포인트를 준다면 강지훈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최은경의 폭력적인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이어 서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의 눈동자에서 순식간에 총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희생양이 아니었다. 오히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문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흥미로움을 느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저런 상황에서조차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는 배짱과 재능을 가진 여자라니. 그는 최은경 모녀의 추악한 연극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곁에 있던 비서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움직임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가 최은경을 위로할 것이라고, 혹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라로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최은경도 김유라도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서아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서아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차가운 그림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주하고 말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동자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강지훈의 눈동자를 말이다. 강지훈의 그림자가 윤서아의 세상을 뒤덮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는 파티장의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은경의 고함 소리도 주변의 수군거림도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그와 그녀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서아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맞춤 슈트 재킷을 벗어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서아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재킷에서는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은은하고 따뜻한 향기가 났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듯한 온기가 굴욕감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을 감쌌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최은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고 김유라는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감히 저 하녀 따위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강지훈이 자신의 옷을 덮어주다니. 그제야 강지훈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파티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럽혀진 드레스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이 드레스 흥미롭군요. 사람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그는 천천히 최은경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 서아를 향하던 것과는 달리 만년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은경 대표님, 이 정도 소란이면 라로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파트너 앞에서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군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닌 신랄한 비판이자 경고였다. 최은경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강지훈의 말은 그녀가 파티의 주인이자 라로사의 대표로서 완전히 실격이라는 것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무어라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지훈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아를 내려다보며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요.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서한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었다. 마치 그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보호하는 듯한 자세였다. 강지우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동시에 서아를 향해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얼룩,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는 마치 서아의 머릿속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가 방금 떠올렸던 아이디어를 정확히 입에 담았다. 붉은색 자수와 크리스털을 더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강렬하고 매혹적인 디자인이 탄생할지도 모르지. 안 그렇소? 윤서아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서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어떻게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생각을 최은경과 김유라는 귀를 의심했다. 저 하녀의 이름이 윤서아라고 설마. 그 윤 회장의 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는 급격하게 변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서아를 향한 경멸이 아닌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한마디는 서아를 실수투성이 하녀에서 비운의 상속녀이자 숨겨진 천재로 바꾸어 놓았다. 최은경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서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준 꼴이 되고 말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이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다는 듯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갑시다. 그는 짧게 말하고는 멍하니 서 있는 그녀를 이끌고 파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홀을 가로지르는 동안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길을 비켜주었다. 강지훈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강력한 아우라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의 개인 경호원들이 나타나 앞길을 열었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한은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최은경과 김유라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의 증오에 찬 얼굴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 입은 뺨을 스치자 서한은 비로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검은색 세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질감과 은은한 방향제의 향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한은 어깨에 걸쳐진 그의 재킷을 벗어 돌려주려 했다. 저 대표님, 재킷을... 하지만 강지우는 그녀의 손을 제지했다. 그냥 입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강남의 밤거리를 달렸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서한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를 도와준 걸까?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앞만 보고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정확히 서아를 향해 있었다. 이름이 뭐야? 아까 파티장에서 불렀던 이름은 확인이었을까?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서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로사 윤상현 회장의 외동딸. 현재는 최은경 대표 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아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그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는 마치 신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다. 강지우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어두워 보였다. 본론만 얘기하지. 윤서아 씨는 지금 최은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소. 그리고 나는 그 감옥에서 당신을 꺼내줄 생각이요. 서아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다시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 역시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든.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완벽한 파트너가 필요하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다음 말은 서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나와 계약합시다, 윤서아 씨.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제안을 하듯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내 약혼녀 행세를 해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완벽하게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최은경에게서 당신의 아버지 회사, 당신의 집, 당신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지.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약혼녀 행세라니. 이 남자와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달콤했지만 그 조건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아찔했다. 이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일까? 서아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그는 악마의 미소를 지닌 구원자처럼 보였다. 그의 제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마시면 갈증은 해결되겠지만 그 후에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지옥 같은 저택으로 돌아가 다시 최은경의 발밑에서 짓밟히는 삶을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 위험한 남자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해야 할까? 차는 어느새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지던스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아의 눈앞에 놓인 선택지는 명백했다. 하나는 익숙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의 뇌리 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의 어느 날이 스쳐 지나갔다. 최은경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져 그녀의 친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모조리 꺼내 불태워버렸다. 어린 서아가 울부짖으며 말리자 그녀는 재가 되어버린 사진들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법이란다. 내가 내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니 명심하렴.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다. 최은경은 자신의 과거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잃을 것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서아는 결심을 굳히고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불꽃처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좋아요. 그 계약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현명한 선택이오. 그들이 들어선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내부는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했다. 그녀가 살던 다락방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잠시 후 강지훈의 비서인 김비서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로 서아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계약서를 내밀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료했다. 계약 기간은 1년, 혹은 양측의 합의해 조기 종료 가능. 윤서아는 공식 석상 및 사적인 자리에서 강지훈의 완벽한 약혼녀 역할을 수행할 것. 강지훈은 그 대가로 윤서아의 신변 보호와 주거, 생활비 일체를 제공하며 최은경에게 복수하고 라로사를 되찾기 위한 모든 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그리고 마지막 조항. 계약 기간 동안 서로에게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 순간 그녀의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 서아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어둡고 축축한 다락방에서만 아침을 맞았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광경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정갈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지자 비로소 자유와 안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최은경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김유라의 경멸적인 시선도 없었다. 이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는 수많은 옷과 구두, 가방들이 배달되었다. 강지훈이 보낸 전문 스타일리스트 팀이었다. 그들은 서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성그룹의 안주인에 걸맞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동원되었다. 강 대표님께서는 특히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십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조언에 따라 수십 벌의 옷을 입어보는 동안 서아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녀는 디자이너로서의 날카로운 안목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정확히 골라냈다. 화려하기만 한 옷보다는 소재의 고급스러움과 절제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의상들을 선택했다. 그녀의 탁월한 감각에 베테랑 스타일리스트조차 혀를 내둘렀다. 한편 윤서아가 사라진 저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최은경과 김유라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파티에서의 치욕도 모자라. 언론에서는 연일 강지훈 대표의 신데렐라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 신데렐라가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윤서아라는 사실에 그들은 치를 떨었다. 최은경은 수소문하여 서아의 행방을 찾으려 했지만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의 인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대체 그 애가 강 대표를 어떻게 홀린 거야? 최은경은 값비싼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김유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울상을 지었다. 엄마, 그럼 강 대표님이랑 나는 이제 끝인 거야. 내가 아니라 저 재수 없는 애를. 최은경의 눈이 번뜩였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서아. 그 애는 허점투성이야. 우리가 그 애에 대해 모르는 게 없잖니. 강지훈의 옆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알아. 반드시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 줄 테다. 그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윤서아는 반드시 밟아 없애야 할 존재이자 동시에 진성그룹이라는 더 큰 먹잇감을 향한 발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의 패가 남아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안정을 찾은 서에게 강지훈으로부터 첫 번째 과제가 도착했다. 그것은 라로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실적이 부진한 어느 텍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두툼한 자료 파일이었다. 이 브랜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오?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차가웠다. 하지만 서아는 그 안에 담긴 의도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시험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가 온 것이다. 서아는 밤을 잊었다. 그녀는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하며 브랜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낡은 디자인,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 등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내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혁신적인 패턴과 소재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자료가 아닌 하나의 완벽한 리브랜딩 전략 기획서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것은 최은경 밑에서 억눌려왔던 그녀의 열정과 재능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서아는 모든 작업을 마쳤다. 피곤함도 잊은 채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와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강지훈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초조하게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과연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줄까? 이것이 그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10분 뒤 로비에서 보지. 그의 메시지에는 어떤 칭찬이나 평가도 없었다. 하지만 서아는 직감했다. 시험은 통과했다는 것을. 그 시각 진성그룹의 회장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서아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분석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는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대담하면서도 섬세하고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성을 잃지 않은 완벽한 디자인들이었다. 그는 윤서아라는 원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신 빛을 감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도박은 이미 성공을 예감하고 있었다. 10분 뒤 로비에서 보지. 강지훈의 짧은 메시지는 윤서아의 심장을 긴장과 기대로 동시에 뛰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들의 계약이 실제로 시작되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며칠 전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골랐던 옷들 중에서 그녀는 가장 단정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와 아이보리색 와이드 팬츠를 선택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어내렸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하녀가 아니었다. 낯설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다. 약속된 시간에 로비로 내려가자. 강지훈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감을 표시하는 듯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재계와 문화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VIP 자선 경매 행사장이었다. 채서 내리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강지훈이 공식 석상에 여인과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언론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강지훈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한 손으로 서아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서아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그의 손길은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고 그들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하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의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시선 속에서 서아는 그의 옆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화려한 곳인지를 실감했다. 긴장할 것 없소. 그냥 내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강지훈이 서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서아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완벽한 약혼자 역할을 수행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서아를 제 약혼 여인 윤서아 씨라고 소개했고 누군가 그녀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려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했다. 특히 라이벌 그룹의 딸인 한 젊은 여자가 서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을 때 그의 대응은 차갑고 즉각적이었다. 윤서아 씨는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보다 내면을 채우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가치죠.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아는 그저 그의 보호를 받기만 하는 연약한 인형이 아니었다. 경매에 출품된 한 무명 화가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작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은 불안정한 구도와 거친 붓터치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을 극복하려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특히 저 짙은 푸른색과 한 줄기 노란색의 대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작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녀의 전문적인 식견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했고 강지훈 역시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옆자리를 채워줄 장식품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자격이 충분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백발이 성성한 한 노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아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윤상현 회장 따님이 아니신가? 아버지를 꼭 닮았구먼. 자네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고 열정적인 기업인이셨지. 그 양반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라로사가 요즘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다 아프다네. 예상치 못한 위로와 아버지에 대한 칭찬에 서아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차올랐다. 이 화려한 파티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그녀의 역할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강지훈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는 노 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연스럽게 서화의 팔을 이끌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다. 서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 서서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의 조용한 배려가 서아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한참 후에야 서아는 겨우 감정을 진정시켰다. 죄송합니다. 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강지훈은 밤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사과할 필요 없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은 있는 법이니까. 그 순간 서아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모습을 왠지 본 것 같았다. 그는 단순히 계약 조건 때문에 자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계약이라는 단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왠지 모를 편안함과 미묘한 감정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펜트하우스 앞에 차가 멈추자 서한은 내리기 전에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녀는 테라스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자신을 배려해준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해 감사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계약의 일부일 뿐이오. 내 약혼녀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건 내 체면 문제이기도 하니. 그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하며 다시 벽을 세우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서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서아는 혼자 남은 자신의 화려한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두렵고 어색하기만 했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강지훈의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수건을 가슴에 가져다 대자 낯선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이것은 연기일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인 계약 관계일 뿐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감정적 교류 금지라는 계약 조항이 떠올랐다. 어쩌면 이 계약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조항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선 경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연예계와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온라인 포털의 한 면은 진성그룹 강지훈 대표, 베일에 쌓인 약혼녀 정역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강지훈이 윤서아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사진과 그녀를 보호하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 PC로 기사를 읽으며 비현실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세상에 없는 존재처럼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때 강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안부를 묻는 대신 용건부터 말했다. 오늘 오후 2시 내 사무실로 오시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해야겠으니 약속된 시간에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을 찾았을 때 서하는 거대한 공간의 위용에 압도당했다. 강지훈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는 서하에게 자리를 권하며 전날 밤 그녀가 제출했던 텍스타일 브랜드 보고서를 가리켰다. 보고서는 잘 봤소. 분석이 날카롭고 제안한 디자인들은 아주 인상적이더군. 이미 일부는 실무팀의 검토를 지시했소. 그것은 칭찬에 인색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서하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조용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예리하게 변했다.
어젯밤 일로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졌소. 최은경은 이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이제 당신의 전쟁을 시작할 때요. 그는 최은경이 수년간 라로사를 장악하며 자신의 비자금을 숨기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갈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섣불리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배할 위험이 컸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거요. 강지훈이 제시한 전략은 치밀했다. 첫째, 그는 자신의 팀을 동원해 라로사에 대한 비밀 회계 감사와 자금 추적에 착수할 것이었다. 최은경의 횡령과 배임 증거를 은밀하고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둘째, 서아가 할 일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코리아 패션 디자인 어워드의 참가 요강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당신은 윤상현 회장의 딸이 아닌 디자이너 윤서아로서 실력을 증명해야 하오. 이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당신은 최은경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명성과 영향력을 얻게 될 거요. 여론은 당신의 편이 되겠지. 그것은 그녀의 재능을 이용한 가장 확실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R&D 센터 내에 최첨단 장비와 최고급 원단이 가득한 비밀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녀에게 제공했다. 다락방의 낡은 재봉틀 앞에서 꿈을 키웠던 서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아린이라는 가명으로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그것은 그녀의 친어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던 애칭이었다. 서아는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아이디어들이 손끝을 통해 현실이 되어갔다. 그녀의 디자인 테마는 불사조였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전설의 새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나 되찾은 자신의 삶과 꿈을 디자인에 녹여내고자 했다. 서아는 밤낮을 잊고 작업에 매달렸다. 스튜디오는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수백 장의 스케치가 벽을 채우고 다양한 원단 조각들이 마네킹 위에서 새로운 형태를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창조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디자인 구상에 막혀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 잠시 후, 스튜디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들른 것이었다. 그는 잠든 서아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계약서에 없는 지극히 사적인 배려였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사무실에서는 김 비서가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대표님, 예상대로 라로사의 재무제표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컨설팅 회사로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된 기록과 원자재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임이 분명했다. 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은경 대표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개인 금융 거래와 부동산 매매 내역을 추적해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 그녀가 숨겨놓은 뱀의 굴을 반드시 찾아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몇 주가 흐르고 디자인 어워드의 1차 서류 심사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다. 서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지만 막상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이 되자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떨쳐내야 했다.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이메일 도착을 알리는 창이 떴다. 코리아 패션 디자인 어워드 사무국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클릭했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명료했다. 아린님의 2025 코리아 패션 디자인 어워드 본선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간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해냈다. 윤상현의 딸이라는 배경 없이, 강지훈의 약혼녀라는 타이틀 없이, 오직 디자이너 아린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낸 것이다. 그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강지훈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인은 김비서였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최은경 대표가 윤상현 회장님 사망 직후 차명으로 매입한 유령 회사의 결정적인 흔적을요. 조용했던 방역의 서막이 이제 서서히 그 거대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코리아 패션 디자인 어워드 본선 진출자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자 패션계는 아린이라는 미스터리한 신인 디자이너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 최은경과 김유라는 그 이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린의 디자인 스타일이 마치 젊은 시절의 윤상현 회장을 연상시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최은경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한편 김유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강지훈의 눈길을 끌기 위해 라로사의 디자인팀을 총동원하여 자신 역시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최은경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주최 측을 압박. 본선 진출자들의 1차 심사 포트폴리오를 몰래 입수했다. 그리고 아린의 디자인 스케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 독창적인 선의 사용법과 대담한 색감, 옷에 대한 깊은 이해도 그것은 누가 봐도 윤서아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재능이었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저 하찮은 것이. 최은경은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다. 윤서아가 강지훈의 비호 아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최은경은 즉시 윤서아를 꺾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윤서아가 우승하는 것만은 절대 막아야 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라로사의 대표로서 쌓아온 그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계획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바로 윤서아의 최종 디자인을 훔쳐 김유라의 작품으로 둔갑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액의 돈으로 대회 준비를 돕는 스태프 중 한 명을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윤서아가 최종 심사를 위해 제작하고 있는 의상의 사진과 패턴을 실시간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 김유라는 엄마가 건네준 도둑질한 디자인을 보고 환호했다. 그녀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것이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며 우쭐댔다. 하지만 윤서아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은경이라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그녀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다. 최은경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한 여자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오. 그들이 당신의 빛을 훔치려 할 때 당신은 더 밝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의 조언에 따라 서아는 치밀한 덫을 놓았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두 개의 최종 디자인을 준비했다. 하나는 최은경의 첩자가 훔쳐볼 수 있도록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작업하는 마이키 디자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완벽한 보안의 비밀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 만드는 진짜 작품이었다. 미끼 디자인은 누가 봐도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불균형과 특수한 기술 없이는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자수 기법이 숨겨져 있었다. 최은경과 김유라는 감쪽같이 미끼를 물었다. 그들은 라로사 최고의 장인들을 동원해 훔친 디자인을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윤서아가 무대 위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보고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진짜 걸작을 완성해 나갔다.
드디어 대회 결선 날이 밝았다. 패션계의 거물들과 VVIP,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들이 모여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김유라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훔친 디자인의 옷을 입은 모델을 앞세우고 당당하게 무대에 섰다. 불사조를 형상화한 강렬한 붉은색의 드레스는 등장과 함께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최은경은 객석 맨 앞줄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유라는 훔친 디자인 콘셉트를 마치 자신이 구상한 것처럼 유창하게 설명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그들의 승리처럼 보였다. 이제 아린이 어떤 작품을 들고 나오든 표절 시비에 휘말려 자멸하게 될 터였다. 드디어 아린의 차례.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모델이 걸어 나왔다. 관객들은 순간 숨을 멈췄다.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은 김유라가 선보였던 붉은 드레스와는 전혀 다른 잿빛과 검은색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드레스였다. 하지만 드레스의 밑단에서부터 타오르듯 시작되는 눈부신 황금빛 자수는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의 날갯짓을 완벽하게 형상화하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자태의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다. 모델의 런웨이가 끝난 후 디자이너 아린, 윤서아가 직접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아린, 그리고 라로사의 창업주이신 고 윤상현 회장님의 딸 윤서아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은경과 김유라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서아는 자신의 진짜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한 후 스크린에 조금 전 김유라가 입고 나왔던 붉은 드레스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조금 전 김유라 씨가 선보인 저 디자인은 서아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사실 제가 최종 후보로 고민하다가 콘셉트 표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기했던 반 디자인입니다. 제 미완성 디자인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표절은 디자이너로서 스스로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심사위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문가인 그들의 눈에는 김유라의 드레스 웜에 있던 미묘한 불균형과 어설픈 자수 마감이 이미 포착된 후였다. 모든 정황이 윤서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렸다. 최은경은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모녀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무대 위. 윤서아는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일으키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당당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낸 승리자였다. 최은경은 무대 위에 서아를 올려다보며 생전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벌레처럼 밟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디자인 어워드의 밤은 윤서아의 화려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언론은 진정한 상속녀의 귀환, 라로사, 표절 스캔들로 추락하나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김유라는 한순간에 희대의 표절 디자이너로 낙인 찍혔고 라로사의 주가와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대회가 끝난 직후 혼란스러운 백스테이지에서 서하는 쏟아지는 축하와 질문 세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몹시 지쳐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인파를 뚫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계약이나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를 건넸다. 잘했소. 그 짧은 칭찬이 그 어떤 찬사보다도 서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들의 조용한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더 거대한 진실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강지훈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는 유령 회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올렸다. 대표님, 최은경이 윤 회장 사망 직후 인수한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결정적인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강지훈에게 건넸다. 그 유령 회사는 윤 회장의 죽음으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헐값의 라로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데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단 한 사람에게 일시불로 송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바로 윤상현 회장이 사고를 당할 당시 운전기사였던 박만수였다. 강지훈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윤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즉시 박만수의 행방을 추적하도록 지시했고, 그는 몇 년 전 돌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로 낙향해 조용히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지훈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정에 서아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우리가 찾게 될 진실은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추악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알아야만 하오? 그의 무거운 말에 서아는 직감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알아야겠어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음 날 새벽 박만수가 살고 있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낡았지만 제법 규모가 있는 전원주택에서 나온 박만수는 윤서아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회장님 사고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강지훈은 차갑게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박만수 앞으로 송금된 거액의 돈의 출처가 최은경의 유령 회사라는 증거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 돈. 당신의 퇴직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액수가 크지 않소. 이건 침묵의 대가였나? 아니면 살인의 대가였나? 박만수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서아가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시잖아요. 평생을 저희 집을 위해 일해주신 아저씨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셨는지도요. 제발,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는 알아야겠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수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박만수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윤상현 회장은 최은경의 횡령 사실을 일부 눈치채고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변경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은경은 박만수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자동차 브레이크에 몰래 손을 대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의도는 죽음이 아닌 단순한 경고성 사고였다. 하지만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고 고장난 브레이크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윤상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결국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은경이 계획한 명백한 살인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참혹했다.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새어머니라고 불렀던 여자가 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그녀의 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 강지훈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부축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엄청난 슬픔과 분노에 떨고 있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지금 그는 계약 파트너가 아닌 상처 입은 한 여자를 지켜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강지훈의 품에 안겨 서한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살인자를 어머니라 부르며 살아야 했던 자신의 처참한 세월에 대한 울음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은 그녀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저 묵묵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가슴팍은 그녀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서아의 슬픔은 점차 강철 같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한 이상 그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최은경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서아의 떨리는 어깨 너머로 강지훈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싸움이었다. 그는 서아를 고통스럽게 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녀의 눈물에 맹세했다. 최은경, 내가 당신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이 죗값을 전부 치르게 해주지.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서아를 향한 위로이자 최은경을 향한 서늘한 사형 선고였다. 거대한 복수의 폭풍이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세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참혹한 진실을 마주한 며칠 후 윤서아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와 강지우는 그의 사무실에서 라로사의 긴급 주주총회를 위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었다. 디자인 어워드 표절 스캔들로 인해 라로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불안해진 주주들의 요청으로 열리는 총회였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온 최후의 결전 무대였다. 서아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깊은 피로감 또한 깃들어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라로사 본사의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불안한 표정의 주주들과 이사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 선 최은경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김유라와 디자인팀의 실수로 돌리고 자신은 유능한 경영자로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주주들을 설득할 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최은경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강지훈과 윤서아가 나란히 서 있었다. 진성그룹의 대표이자 라로사의 주요 파트너인 강지훈의 등장은 예상 가능했지만 그의 옆에 선 윤서아의 존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디자이너 지망생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날카로운 블랙파워 슈트를 입은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으러 온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처럼 보였다. 강지훈이 먼저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깼다. 최은경 대표님의 발표를 듣기 전에 주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신호에 따라 그의 팀이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라로사에서 최은경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상세히 분석한 도표였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의 증거가 명백한 숫자로 드러나자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은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소리쳤다. 이건 날조입니다. 진성그룹이 우리 라로사를 집어삼키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음모라고요. 저 자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이 공허하게 울렸다. 주주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윤서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최은경처럼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최은경 대표님,
서한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의 꿈이었던 이 회사를 당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았고 제 아버지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날조라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날조된 것입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의 스피커를 통해 한 남자의 절규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직 운전기사 박만수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사모님께서 회장님 차 브레이크에 손을 좀 대놓으라고. 죽이려는 건 아니었고 그냥 경고만 하려고 하셨다고.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회장님을. 박만수의 울음 섞인 고백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단순한 횡령 사건이 순식간에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질문이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다. 최은경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윤서아. 네가 네가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만천해 드러났다. 옆에 있던 김유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다. 그리고는 살아남기 위해 제 어미를 물어뜯었다. 엄마? 엄마가 시켰잖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다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강지훈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부른 공권력이었다. 그들은 만견자실에 있는 최은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은경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금속음이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최은경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끌려나갔다. 나는 억울해, 놔, 이거 놔.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무자비하게 터져댔다. 김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흐느꼈다. 윤서아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슬픔과 허탈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그때 강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최은경의 거짓된 왕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장막이 마침내 처참하게 내려온 순간이었다. 최은경의 왕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한동안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끔찍한 범죄의 전모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최은경은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윤서아와 강지훈을 모함하려 했지만 박만수의 결정적인 증언과 강지훈의 팀이 찾아낸 차고 넘치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발악은 무의미했다. 결국 법원은 그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힌 그녀는 그곳에서 평생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김유라 역시 어머니의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형 선고를 받은 뒤였다. 그녀는 평생 살인자의 딸, 표절 디자이너라는 주홍 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살아있는 지옥에 던져졌다. 법적인 심판이 내려지는 동안 윤서아는 라로사를 재건하는 일에 몰두했다. 강지훈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주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그녀는 라로사의 새로운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CEO로서 처음 출근하던 날, 그녀는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최은경이 자신의 취향대로 화려하고 천박하게 바꿔놓은 사무실이었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맞아주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둘러보다 아버지의 낡은 책상 뒤편에 숨겨진 비밀 서랍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작은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앨범에는 어린 시절 그녀와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직접 디자인했던 작은 드레스 스케치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서아는 그 스케치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첫 공식 행보는 전 직원들을 소집한 것이었다. 최은경의 독단적인 경영과 회사의 추락으로 인해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차 있던 직원들 앞에서 서아는 진심을 다해 연설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복수를 끝낸 승리자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버지이자 라로사의 창업주이신 윤상현 회장님의 꿈을 다시 이어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같은 디자이너이자 라로사의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하고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을 존중하며 라로사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하우스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디자인 어워드 우승으로 증명된 실력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외부의 싸움은 끝났지만 서아의 내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겪었던 학대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혼자 있을 때면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과잉 보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에 몰두할 때면 따뜻한 저녁 식사를 들고 찾아와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그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아는 거친 바다 위에서 안전한 등대를 발견한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의 계약 관계가 문득 서아의 머릿속을 스쳤다. 최은경에 대한 복수는 끝났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그녀의 관계도 끝나는 것일까? 이 계약이 끝나면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녀는 홀로 남겨지게 될까? 그런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 관계를 매듭짓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계약의 종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보자 준비했던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강지훈이 먼저 서재의 책상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계약서였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그가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처음부터 계약 따위는 상관없었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했다. 파티에서 굴욕을 당하면서도 꺾이지 않던 당신의 눈빛을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계약은 당신을 내 곁에 둘 유일한 핑계였을 뿐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내 진심이요, 서아 씨.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구원이었는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연기도, 계약의 일부도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사랑을 확인하는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그녀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복수를 위한 파트너가 아닌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치유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아직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앞으로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 패션위크의 마지막 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단 하나의 브랜드, 라로사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윤서아의 지휘 아래 라로사는 파격적인 혁신을 거듭하며 완벽한 부활에 성공했다. 그녀가 CEO이자 수석 디자이너로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컬렉션은 패션계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의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처럼 분주했지만 그 중심에 선 윤서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모델들의 의상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스태프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고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 위로 걸어 나왔다. 이번 컬렉션의 테마는 새벽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햇살처럼 라로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컬렉션이었다. 디자인은 아버지의 유산인 클래식한 우아함을 존중하면서도 윤서아 자신만의 대담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관객석에서는 쉴 새 없이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멈출 줄을 몰랐다. 객석 맨 앞줄.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깊은 자부심과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컬렉션의 피날레.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모델을 따라 디자이너 윤서아가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녀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계모에게 학대받던 비운의 소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더욱 위대하게 꽃피운 대한민국 패션계의 새로운 아이콘이었다. 쇼가 끝난 후 이어진 애프터파티에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그들을 둘러싼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이 찾은 곳은 1년 전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펜트하우스였다. 서아는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셨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분명 그러셨을 거요. 나 역시. 당신이 자랑스러우니.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고 제 손을 잡아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문을 열어줬을 뿐이오. 그 문을 통과해 이 눈부신 곳까지 온 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의 힘이었소. 나는 그저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봤을 뿐.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역경을 헤쳐나오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어 있었다. 그때 강지훈이 문득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맺었던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소. 그의 말에 서아의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소. 기간은 평생? 서아는 놀라움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하고 오만한 CEO 강지훈이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불사조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섬세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새벽의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했다. 내 세상은 언제나 차갑고 텅 비어 있었소. 목표를 이루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지.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소. 당신은 내 메마른 세상에 스며든 유일한 온기였고 내 어두운 삶을 밝혀준 단 하나의 빛이었소.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윤서아 씨,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계약을 맺어주겠소? 이제는 가짜 약혼녀가 아닌 진짜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서아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약할게요.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만의 빛이 되어줄게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은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지독한 절망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은 이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눈부신 새벽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은 서울의 야경보다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